오늘 변액보험의 자격 시험 과정 본교재 지금 3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채권시장, 우리가 앞에서는 금융과 금융시장, 그 다음에 주식시장 이렇게 살펴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채권시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채권시장 같은 경우는 앞서서 우리가 이제 금융이나 금융시장 또는 주식시장에 비해서는 조금 생소한 용어들, 그 다음에 그런 뭐 어떤 원리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부분들을 다 이해하시는 거는 좀 쉽지는 않아요. 전공자들도 쉽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합격하신 다음에 학습하시는 것으로 좀 숙제로 남겨두시고요. 여기서는 시험에 나오는 부분들 중심으로 좀 살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 요령만, 그죠? 포인트만 잘 짚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 드리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 개념이 중요한데요. 채권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한번 먼저 틀린 지문부터 한번 살펴보면, 채권은 기업의 소유권을 나타내는 증서다? 아니죠. 기업의 소유권을 나타내는 건 뭐겠습니까? 주식이죠. 우리가 주식회사의 어떤 주주로서의 지분을 갖는 것을 주식이라고 하면,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빚입니다. 빚. 그래서 여러분들이 빚을 발행하는 거다. 근데 여러분들의 회사의 신용도나 또는 국가의 신용도에 따라서 뭐 국채가 됐거나 아니면 지방채가 됐거나 아니면 회사채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빚을 발행할 수 있는 권리. 왜냐하면 우리가 빚을 낼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돈을 빌릴 때는 담보라고 하는 게 필요한데, 여기서는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담보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회사나 국가의 신용도를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 보면 빚을 발행할 때 물론 상환해야 될 의무는 있지만 그 책임 또한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투자자한테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담보로 맡겨서 여러분들이 이자를 내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국은 여러분들 회사가 예를 들어서 그 담보를 여러분들이 뭐 금융기관에 맡겼다 그러면 금융기관에서 그 담보를 가지고 빚을 처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살펴보면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 발행할 수 있죠. 그죠? 대부분 정부나 공공기관, 특수법인, 그 다음에 우리 민간기업까지 다 발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큰 특징이고요. 거액의 자금 조달입니다. 우리 채권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회사채나 국채 같은 경우도 보시면 뭐 나라가 발행하는 거니까요. 나라 빚을 발행하는 거니까 큰 뭐 SOC나 이런 것들, 인프라 투자 같은 거를 할 때 자금이 필요할 때 우리가 국채 같은 걸 발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빚이기 때문에 국가가 또는 아니면 법으로 정해진 거기 때문에 반드시 뭘로 정해져 있어요? 네,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거는 채권은 그냥 만약에 그러면 법률로 정해져 있지 않으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냥 채권 발행할게, 회사나 나라가. 그렇게 되면은 그 빚이 어디서 어떻게 발행됐는지 모르기 때문에 상환할 수 없는 그런 무능력자들도 발행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채권이라고 하는 부분은 아무리 기업의 신용도가 낮아도 발행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발행해도 신용도가 떨어지는 기업이 발행해도 의미가 없는 것은 인수할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들 당장 망할 것 같은 기업의 채권을 누가 사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채권들을 또 사서 잘 또 그것들을 가지고 시장에서 돌려서 차익을 얻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일반인들은.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부분은 법률로 정해져 있다. 그 다음에 국채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한도 내에서 발행한다. 이게 중요합니다. 무한적으로 발행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국채라고 하는 것은, 왜냐하면 무한도로 우리가 어떤 그런 무제한으로 발행한다 그러면은 국가가 망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한도 내에서 국회에서 동의를 받아서 한도 내에서 발행한다. 대신에 회사채 같은 경우는 그 회사의 책임하에서 한도 없이 발행할 수 있다. 이게 큰 차이입니다. 여기서 하나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은, 우리가 뭐 국가가 뭐 법률로 정해져 있다 이런 부분들보다는 한도가 정해져 있다. 국채 같은 경우는 발행의 한도가 있다. 그 다음에 회사채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한도 제한 없이 발행할 수 있다. 다만 우리가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금융감독원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만기까지 보유도 가능하고요. 여러분들 채권 요즘에 투자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채권 투자가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왜냐하면 장외에서 채권을 사고 팔아야 되기 때문에 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었어요. 기업들 말고는, 또는 금융기관 말고는 불가능했는데, 요즘에는 많은 증권회사에서 시스템을 만들어서 장외 채권이나 장내 채권을 시스템 상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관심 가지시면 충분히 요즘같이 저금리가 아니고 최근에 이제 금리가 올랐는데요. 예금 상품 같은 경우가 최근에는 금리가 좀 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5% 내외에 거래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채권 같은 경우는 신용도도 어느 정도
보완이 되어 있으면서 한 6%에서 7% 사이의 어떤 채권들 많이 좀 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관심 가지시고 보면 좋은 투자처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 뭐냐면,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만기까지 보유하게 되면 우리가 정해진 이자와 원금을 상환받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안전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만기 전에도 얼마든지 유통시장에서 자유롭게 유통 수익률에 따라서 거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떨어질 때, 채권 가격은 금리에 반대이기 때문에 금리가 떨어질 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금리가 대세 하락기에 여러분들이 채권을 구입하시면은 자본 차익까지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죠? 금리가 떨어지는. 근데 지금 금리가 올라가는 시점이니까 채권 가격은 반대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채권을 투자하는 것은 우리가 만기까지 가져갈 수 있는 채권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투자해도 좋아요. 왜냐면 지금 아무래도 시장의 어떤 유동성이나 이런 것들이 불안하기 때문에 채권 금리 자체가 높아져 있습니다. 그죠? 회사채도 높게 발행하지 않으면 사질 않아요. 위험하니까. 그죠? 그 대신에 그런 위험 리스크를 안고 여러분들이 만기까지만 가져갈 수 있다 그러면 은행에서 주는 예금 금리 이상으로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 근데 얼마든지 또 우리가 그 사이에도 팔 수 있다. 그러니까 유동성이나 어떤 황금성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좋은 투자처다라는 부분. 그래서 채권은 만기 전에 중도 매매가 불가능하다.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액면가는 우리가 주식 같은 경우는 100원 이상이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채권에서는 단가를 10,000원으로 정해놨습니다. 10,000원입니다. 1,000원이 아니고 10,000원이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고, 우리가 액면, 우리 채권 액면가에 붙어 있는 이율을 표면이율이라고 하고요. 그게 이제 만기에 여러분들이 받는 부분이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산 날로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을 우리가 잔존 기간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만기 때 여러분들의 수익에 대해서 연으로 환산해서 계산한 금액을 우리가 만기 수익률이라고 한다. 그렇게 여러분들 요 용어에 대해서도 시험에 종종 나옵니다. 그래서 다르게 우리가 매칭을 시켜가지고 나오니까 그런 부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표면이율은 채권이 유통시장에서 매매되는 거, 표면이율은 원래 처음에 붙어있는 가격 이율이고요. 우리가 유통시장에서 거래되면서 형성되는 수익률을 뭐라고 하냐면 유통수익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표면이율이 아니다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채권과 주식, 우리가 조금 전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지난번에 앞에서 강의할 때 어떤 거 얘기했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단기 금융시장, 장기 금융시장 차이가 뭐다라고 하는 거에서 저는 한쪽만 좀 여러분들한테 암기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면 시험이 이렇게 비교표를 놔두고 한쪽을 물어보는 시험이 이제 우리가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양쪽 다 이해하시면 좋긴 한데요. 그게 최선인데,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잘 안 되시는 부분은 한쪽만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하시면 문제를 푸시는 데는 도움이 될 것 같다. 왜냐면 뒤에서도 계속 뭐 투자 신탁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앞에서 다룬 것처럼 뭐 펀드라든지 아니면은 뮤추얼 펀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비교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쪽 부분만을 여러분들이 좀 잘 기억하시면 충분히 문제를 푸시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채권이라고 하는 부분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회사도 발행할 수 있고 국가도 발행할 수 있고 다 발행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주식은 예를 들어서 주식회사만 발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주식을 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다 틀린 얘기가 되겠죠. 그죠? 왜냐하면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주식회사만이 발행할 수 있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빚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갚아야 될 의무가 있어요. 만기 시 원금 상환하는 의미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대부라고 하는 거예요. 빌린 거다라는 의미예요. 빌린 채권이다라는 부분이고, 당연히 자본이 부채니까 내 자본이 안 되고 타인 자본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회사가 망할 때까지는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건데,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뭐 1년채, 3년채, 5년채, 10년채 이렇게 발행하는, 그런 한시적으로 발행한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소유자는 그 빚을 받을 수 있는 권리죠. 그죠? 회사로부터 내가 그 채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회사로부터 그 채권만큼의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니까 소유자는 채권자의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영참가권 당연히 채권을 가지고 있는, 빚을 발행하고 빚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채권을 가진 사람이 경영권에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 좀 자주 나오는 부분이니까 같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권리라고 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자를 받을 수 있고, 우리가 나중에 혹시 이제 회사가 망했을 때 회사의 어떤 잔존 재산에 대해서 배분권을 갖게 되는데요. 항상 배분권은 채권이 먼저입니다. 채권, 후순위 채권, 그 다음에 주식이에요. 아시겠죠? 채권, 주식, 후순위채가 아니라, 후순위채 이러니까 좀 뒤에 받아야 되는 느낌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채권, 후순위채, 그
그 다음에 주식. 그러니까 채권이 항상 주식보다 우선한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주식과 채권은 자기 자본이 아니라 채권은 아까 타인 자본이라고 얘기했으니까 틀린 부분이 되겠고,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출자하는 게 아니라 대부하는 겁니다. 빌려주는 그런 증권이 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저는 한쪽만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쉬운 쪽 내용 알고 있을 겁니다. 아마 주식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부분이 있으시니까 그런 부분으로 기억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이 부분은요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오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요 페이지의 요 장표 중에 채권이든 주식이든 한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시험에 여러분들이 틀린 오답을 골라내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요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의 종류에는 기본적으로 국가가 발행하면 국채, 그죠? 그 다음에 아니면은 뭐 금융회사가 발행하면 금융채, 은행이 발행하거나 캐피탈이 발행하면 캐피탈채, 은행채. 그래서 요 금융채라고 하는 정답을 고르는 문제가 종종 나옵니다. 틀린 지문으로 아니라 맞는 지문으로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맞는 지문으로. 예, 금융채란 특수채 하나로 은행이나 카드가 발행하는 채권을 말한다. 금융채.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자, 국채 같은 경우는 정부, 그 다음에 우리 통화안정증권, 그죠? 통화의 안정을 꾀하기 위해서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거,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든 아니면은 공기업들도 발행하고 있고 회사채도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채권이라고 하는 부분은 하여튼간 법률로 발행이 규정되어 있다라는 부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이자 지급하는 방식에 의해서는 일정 기간마다 이자 지급이 되는 국고채나 회사채, 금융채 같은 경우에 이표채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자를 차감해서 미리 발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통화안정증권이나 산업금융채권 같은 경우는 할인채로 발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복리이자 만기 시 지급하는 국민주택채권이나 지역, 그러니까 국민주택이나 지역개발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채권 같은 경우는 복리채로 발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표채, 할인채, 복리채가 각각 어떤 의미인지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투자 등급에 따라서, 신용 등급에 따라서는 뭐 트리플 A부터 트리플 B까지 존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존재한다는 것은 우리가 뭐 지문상으로 나오는데 여러분들 다 대개는 맞는 지문으로 나오니까 틀림이 없는데, 우리가 일종의 쓰레기 채권이라고 하는 정크본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신용 등급이 매우 낮은 고위험의 고수익 채권을 정크본드라고 한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괄호치기라든지 아니면 정크본드를 골라내는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발행 주체의 신용 등급이 투자 부적격이면 채권을 발행할 수 없다? 그렇진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발행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안 사시면 되는 거죠. 그죠? 위험한데 어떻게 사겠습니까? 그래서 발행은 가능하다, 발행할 수 없다가 아니라 발행은 가능하다. 우리가 틀린 지문으로 종종 나오니까 그런 부분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또 채권의 종류에서는 만기별로는 우리가 단기채 1년 이하인 경우, 그 다음에 중기채 1년에서 5년 이하, 그 다음에 장기채 5년 이상.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우리가 그 단기 금융시장 상품에서 팔았던 게 뭡니까? 예, 단기 금융시장 상품에 해당하는 게 통화안정증권. 예, 요게 1년 이하고, 그 다음에 5년까지 걸리는 게 국고채가 있습니다. 국고채나 외평채나 회사채 같은 게 주로 이제 5년 이하로 발행이 되는 중기채에 해당하는데, 여러분들 국고채권이 중기채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나머지 이제 우리가 말하는 통화안정증권이나 국고채가 아닌 이상은 다 장기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채들이 대부분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명 확인을 위해서 우리가 실명 확인이 가능한 거, 그래서 우리가 기명식 채권도 있고 무기명식 채권도 있습니다. 우리가 의결권, 우리 주식에서는 의결권, 무의결권 그런 얘기 했었는데요. 그 다음에 정책적 목적에 따라 무기명식으로 발행하는 경우도 있다. 예, 무기명식 발행이 안 된다가 아니라 무기명식도 발행이 가능하다. 그죠? 무의결권도 발행이 가능하다. 같이 무자가 들어가는 무기명식, 무의결권 둘 다 채권이나 주식에서 발행이 가능하다라는 부분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이자가 변동되는 거 고정금리, 그 다음에 이자가 고정된 거 고정금리, 이자가 변동되는 거 변동금리부 채권이라고 한다. 뭐 시험에 자주는 나오는 건 아니니까 이름 정도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급 보증에서 보증채, 무보증채, 후순위채. 자, 후순위채는요, 우리가 말 그대로 순위가 뒤에 밀려있는 채권을 얘기하는데, 후순위채지만 우리가 말하는 자녀 재산에 대해서 분배권은 주식보다는 앞섭니다. 그죠? 주식보다는 앞서고 일반 채권보다는 중간 후순위가 되는 게 후순위채다라고 하는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OX 문제로서 후순위채는 주식보다 자녀 재산의 배분권이 후이다.
순서가 뒤다. 그거 틀린 지문이겠죠. 항상 채권이 먼저고 주식이 나중입니다. 자, 채권의 종류에 보면 우리가 이제 합성 채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시험에 좀 종종 나오는데 최근에는 좀 뜸하기도 하지만 여러분들 그래도 꾸준히 나오는데 기본 원칙을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전환사채가 있고 전환사채 CB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신주인수권, 우리가 신주인수권을 가질 수 있는 BW, 그 다음에 교환사채라고 하는 EB, 이런 채권들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전환사채나 교환사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단은 내가 권리를 행사하면, 그죠? 주식으로 교환하거나 아니면 내가 주식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채권의 성질이 일단 없어져요. 아시겠죠? 채권의 성질이 없어진다. 뭐하고 뭐는요? 전환사채와 교환사채는 채권의 성질이 없어져요. 그러나 신주인수권 사채 같은 경우는 내가 신주인수권을 돈을 내고 인수를 해도 신주인수권 주식도 받고 채권의 성질도 유지가 됩니다. 알겠죠? 채권의 효력이 만기까지 존속된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채권의 효력이 사라지는 것은 전환사채와 교환사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환사채나 우리가 인수구번제 사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전환사채 같은 경우는 내가 전환할 수 있는 권리니까 우리가 추가 납입 금액이 없어요. 그런데 신주인수권 같은 경우는 내가 돈을 내야 신주인수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추가 부담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 전환사채와 교환사채는 추가 부담이 없습니다. 교환사채 같은 경우도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로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다른 똑같은 주식은 아니고요. 다른 주식으로 교환하는 것을 교환사채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다른 주식으로 받으니까 나한테 추가 납입은 없습니다. 그러면 전환사채, 교환사채는 효력도 없어지고 추가 납입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신주인수권 사채 같은 경우는 효력도 유지가 되어 있고 그 대신에 주식을 우리가 신주인수권을 받기 위해서는 추가로 납입을 해야 된다. 돈을 내야 된다. 그래서 다른 거예요. 그죠? 그러면 한번 문제 보겠습니다. 교환사채는 권리 행사 시 추가적인 자금 부담이 없다는 점에서 신주인수권제와 비슷하다가 아니라 신주인수권부 사채는 추가 돈을 내야 주식으로 신주인수권을 받을 수 있는 거고 전환사채, 교환사채는 추가 납입 의무가 없다는 거고 교환사채 소유자는 교환권을 행사하면 채권 발행회사의 주주가 된다? 그게 아니라 어떻게 됐습니까? 교환사채는 그 회사의 발행 주식이 아니라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다른 주식이에요. 그래서 그 회사의 주식이 되는 게 아니라 다른 회사의 주식을 갖는 거니까 다른 답이 되겠고요. 교환권을 행사하면 전환사채와 동일하게 자본금의 증가가 수반된다. 우리가 내가 그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다가 다른 회사의 주식을 가진 거니까 자본금의 동일한 금액만큼이 다른 주식으로 들어오는 거니까 자본금의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근데 CB가 되는 경우는 주식으로 전환하는 거기 때문에 자본금의 증가가 수반되는 거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 사채, 그 다음에 교환사채는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주요 특징들에 대한 문제로 같다, 틀리다라고 문제가 나오니까 조금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자, 그러니까 전환사채와 교환사채는 우리가 행사를 하게 되면 채권의 성질을 잃게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추가로 돈을 납입할 필요가 없다. 다만 신주인수권 사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신주인수권을 받기 위해서는 추가로 납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다른 점, 틀린 점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 여기 한 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환사채, 신주인수권세, 교환사채인데 우리가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환권이나 교환권을 받으면 채권의 성질이 없어지는 거고 신주인수권을 받는다 그래서 채권의 성질이 없어지는 것은 아닌 거고요. 그 다음에 대상증권은 우리가 그 회사의 주식을 받고 그 회사의 주식을 받지만 교환사채 같은 경우는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다른 보유 주식으로 우리가 교환이 된다. 그래서 자본금의 증가는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채권자의 지위 상실이 되고 여기는 지위가 존속이 되고 취득 가격 같은 경우는 전환 가격, 행사 가격, 교환 가격인데 여러분들 그런 부분들 중요하진 않고요. 요 마지막에 재산 변동에서 자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전환을 하는 거니까 채권으로 가지고 있다가 예를 들어서 자본으로 가져가는 거니까 부채가 줄어들고 자본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산 자체로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기본적으로 신주인수권부 사채 같은 경우는 부채 같은 경우는 없죠. 신주인수권만 인수를 하니까 자본만 증가를 하는 거니까 전체적인 자산은 증가하는 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교환사채 같은 경우는 자본은 변동이 없고 부채가 줄어드는 거니까 자산도 감소하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어떻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대차대조표에서 자본 플러스 부채의 형태로 가지고 있으니까 요 공식을 같이 보시면 되겠고요. 자, 교환권을 행사하면 채권을 발행한 회사의 실질 재산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교환권을 발행했으니까 실제로는 그만큼의 주식이 들어오니까 실질 재산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늘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이고요. 제가 거듭거듭 설명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채권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채권이 처음에 발행되는 발행 시장이 있고 채권이 거래가 되는 유통 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 시장에서는 우리가 처음에 발행 시장 된 것이 2차 시장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미 발행된 채권이 매매가 되면서 그때 우리가 사고 팔면서 실은 자본 이득이 차익이 생길 수 있죠. 그죠? 그런 특정한 어떤 특별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시장인데요. 발행시장 같은 경우는 처음에 채권을 발행해서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공급받는 1차 시장이라고 우리가 하고 있고요. 발행자는 발행자, 투자자, 증권회사들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국고채 같은 경우는 전문 딜러 간의 경쟁 입찰을 통해서 발행한다. 자, 우리가 이런 것들, 내용들 좀 어려운 부분들 기억 못 하셔도 됩니다. 발행시장이 있고 유통시장이 있다. 그래서 유통시장에서 주로 시험이 많이 나옵니다. 유통시장에서 이미 발행된 채권이 매매되는 시장이니까 공정한 시장 가격이 형성되고 유동성과 황금성이 제고가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고 팔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다만 주식시장은 우리가 장내시장에서 거래가 되는데 물론 채권시장도 최근에는 장내시장이 활성화되고 있지만 지금까지는 소액이나 이런 것들이 거래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개인보다는 아무래도 기관 간의 거래가 주로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기관이 주를 이루고 있고 소액이 아니고 아무래도 큰 규모가 거래되다 보니까 장내시장에서 거래되지 않고 장외 거래에서 거래가 되는 거래가 된다는 게 채권의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 투자자도 매매가 가능하다. 우리가 개인 투자가 거래가 안 된다? 아니고 매매가 가능하다. 채권 거래는 대부분 경쟁 매매 방식이다. 경쟁 매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뭡니까? 주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장외 거래, 상대 매매로 이루어지고 주식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거래소 시장에서가 아니라 우리가 OTC라고 하는 장외 거래 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거래 조건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서 개인들이 소액 투자가 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금융투자 회사들이 채권 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시스템적으로 굉장히 이런 부분들을 표준화시켜가고 있어요. 거래상으로만. 그렇지만 여전히 소액 투자가 어렵고 개인 투자도 소액 투자가 어렵긴 하지만 개인 투자도 가능한 시장이 채권 시장이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매 원칙은 10,000원입니다. 우리 주식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았었죠. 주식은 우리가 액면가가 있었으니까 그 액면가에 거래되는 그 가격에 의해서 거래되고요. 그 대신에 우리가 채권 같은 경우는 액면 금액 10,000원당 합의된 가격으로 거래합니다. 10,000원에서 할인을 해주거나 10,000원에서 할증을 해서 우리가 거래를 하게 되고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매 방식은 표준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개인의 소액 거래는 곤란하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개인들의 채권 투자 증권회사 보유있는 채권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위험 방식을 줄이기 위해서 환매 조건부 채권 방식 RP 방식으로 거래를 하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채권 부도 시에는 종목 교체를 통해 매수자에게 책임 부담이 부담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데 실은 채권 같은 경우도 아까 우리가 이제 예전에 설명드릴 때 원금이 보장되거나 이러지는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손실의 위험성은 있다라는 방식이고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부분은 10,000원당 거래가 된다는 거하고 액면가가 10,000원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거래 조건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서 개인이 거래가 불가한 게 아니라 거래는 가능하나 용이하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채권 투자의 매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채권 투자라고 하는 것은 주식보다는 위험이 낮으니까 수익성도 좀 낮겠지만 주식보다는 낮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원금 보장이 되는 예금보다는 금리가 좀 높습니다. 그래서 수익성이 있고요. 다만 예금이 완전히 원금이 보장되는 위험이 없다. 그죠? 무위험 자산이라고 하는 거에 비교해서 채권은 원금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금이 보장되지 않으니까 수익성도 있으면서 주식에 비해서는 안정성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채권 장외거래에서 얼마든지 거래가 되고 또는 요즘에는 장내시장에서도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유동성도 확보되어 있어서 사고 팔 수가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상품이다라고 하는 첫 번째 매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금보다는 수익성이 높지만 주식보다는 안정성이 높다.
주식보다 수익이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맞는 말이지만 안정성은 우리가 주식보다는 높다라는 거고요. 종류가 다양해서 우리가 목적에 맞는 상품이 가능하고 만기 보유, 우리가 만기까지 가져가게 되면은 저축과 예금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확정 이자 수익이 있고 중도 매각할 때 주식에서 우리가 자본 이득을 얻듯이 시세 차익을 얼마든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권은 꼭 만기까지 가져갈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언제든지 우리가 현금화가 가능하고요. 주식이 우리가 거래가 되면 3영업일 결제일이 3영업일이었잖아요. 그죠? 3일일 결제 방식이었는데 채권 같은 경우는 당일 또는 이길 매매 결제 방식입니다. 그래서 당일 일일 또는 당일 결제라 현금화 시키는 부분도 주식에 비해서 빠릅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소액 거래를 원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RP 방식으로 우리가 거래를 해줘서 거래의 안정성도 유지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부분은 아무래도 채권이라고 하는 부분은 무위험 자산인 예금보다는 수익이 좀 높아요. 금리가 높고 다만 주식보다는 낮지만 주식보다는 좀 안전한 그런 자산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최근에는 채권의 매력에 채권에 투자를 하는 그런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우리가 요즘 기사에서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채권 수익률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현금 흐르게 이제 현재 가치와 시장 가격을 일치시켜주는 할인율을 가지고 우리가 수익률이라고 하는데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채권 같은 경우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금 사는 가격하고 만기에 받는 금액하고 여기에 어떤 채권 수익률이 더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뭐하고 비슷합니까? 금리의 성격하고 비슷해요. 그죠? 우리가 금리의 성격이라고 하는 거 앞에서 얘기할 때 금리의 성격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금리가 이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금리가 우리 현재하고 어떤 미래하고의 어떤 그런 거에서 이자, 그죠? 금리를 줌으로써 현재와 미래의 가치를 맞춰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 만기나 우리가 그 수익률을 결국은 현재는 그런 만기에서 지급해주는 부분에 대한 할인율의 개념이겠죠. 할인율. 그게 우리가 말하는 예금 이자율과 같죠. 아까 제가 설명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금 이자율과 같고 채권 수익률에 보시면은 우리가 표면에 우리가 채권을 사시게 되면 표면에 붙어있는 수익률이 있습니다. 요 채권은 5%를 준다 뭐 이런 개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발행 수익률, 발행 시 매출 가격에 대한 산출된 수익률이 있고 유통 수익률은 유통시장에서 매매가 거래되면서 되는 수익률로서 채권 시장의 대표 수익률이라고 합니다. 뭐가요? 유통 수익률이 대표 수익률이 되겠고요. 연평균 수익률은 마찬가지로 우리가 만기 수익률을 연으로 나눴을 때 만기 1년 이상인 채권에 대해서 연단위 평균 수익률을 우리가 연평균 수익률이라고 하고 실효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실현된 이자 수입, 그러니까 뭐 비용이나 이런 비용들을 제하고 실제 이자 수입에 대한 그런 비율을 우리가 실효 수익률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지금 매출가액이 100만 원인데 만기가 124만 원이었습니다. 그럼 차익이 얼마입니까? 24만 원이 이자가 붙었어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3년 복리채라고 한다 그러면 3으로 나누면 연 복리채는 얼마의 연 복리라고 할 수 있습니까? 8%의 연 복리로 우리가 부과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채권 수익률을 결정하는 요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가격하고 채권 수익률은 반비례 관계가 있습니다. 가격과 채권 수익률은 반비례 관계에 있습니다. 반비례 관계에 있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면 채권 수익률이 떨어지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경기 상승이 되고 투자 수요가 확대되면 채권 공급이 경기가 상승됐어요. 경기가 상승돼서 채권이 많이 공급이 되면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많이 늘어나니까 가격이 하락이 됩니다. 가격이 하락이 되니까 수익률은 반대가 되니까 올라가게 되는 거죠. 자, 물가가 상승했어요. 물가가 상승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실질 소득이 물가가 상승했으니까 소득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잖아요. 줄어드니까 우리가 가격 자체는 어떻게 됩니까? 소득이 줄어드니까 가격은 우리가 가격이 하락되는 그런 그죠? 소득이 줄어서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수요가 줄어드니까 가격이 떨어지니까 가격이 하락이 되니까 수익률은 상승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시중 자금이 많아요. 돈이 많아지면 어떻습니까? 사고자 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가격이 올라가겠죠? 가격이 올라가니까 수익률은 반대로 하락이 된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시중 자금이 풍부하면 시장 금리가 하락하고 채권 수익률은 상승한다. 시중 자금이 풍부하면 우리가 금리가 어떻게 됩니까? 상승하죠. 그죠?
금리는 시장 금리는 상승하잖아요. 수요가 많으니까 돈이 많으니까 가격은 오히려 올라가니까 수익률은 상승하는 게 아니라 하락하겠죠. 그래서 가격과 수익률의 반비례 관계를 잘 기억하시면 여러분들 문제 푸시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내적 요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잔존 만기라고 하는데 우리 채권이 거래되고 나서 사고 나서 남은 기간, 만기까지 남은 기간인데요. 기간이 길수록 변동성이 커요. 변동성이 크니까 금리가, 변동폭이 크니까 금리를 더 높게 줘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금리를 높게 준다라고 하는 것은 채권 수익률을 높게 준다는 거죠. 금리가 높아지니까 채권 수익률이 높아지는 거고 가격은 오히려 저렴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채무 불이행 위험이 높아져요. 돈을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 채권에 대해서 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줄어들잖아요. 그러면은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줄어드니까 가격은 떨어지겠죠. 위험하니까 살 사람이 없으니까 가격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가격이 떨어지니까 수익률은 반대가 되니까 수익률은 상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채권은 잔존 만기가 길어질수록 유동성이 낮을수록 채권 수익률이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한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간이 길수록 금리의 변동성이 크니까, 그죠? 기간이 길수록 금리 변동성이 크니까 금리에 대한 상승률이 높으니까 채권을 사게 되면은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 여러분들이 여기서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유통 수익률 변동에 따른 채권 가격 변동. 우리가 채권 가격은 유통 수익률에 반대합니다. 그래서 반비례한다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채권 가격이라고 하는 거, 채권 가격하고 수익률, 가격하고 수익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요가 많아져서 가격이 높아지면 수익률은 떨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수요가 적어져서 가격이 떨어지면 수익률은 높아지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 반비례 관계를 가지고 있다. 자, 그래서 채권의 잔존 만기가 길수록 유통 수익률 변동의 가격 변동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죠? 기간이 길어지니까 위험성이 커지는 거잖아요. 10년 뒤에 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금리를 많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금리를 많이 준다는 얘기는 뭐예요? 변동률이 크다라고 하는 거고요. 표면금리가 낮은 채권일수록, 표면금리가 낮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금리가 낮으니까 내가 돈으로 현금 비중이 높다라는 거예요. 낮다라고 해요. 현금 비중이 높은 거죠. 금리가 낮으니까 현금 비중이 높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표면금리가 5하고 표면금리가 10인 경우에 현금 비중은 하나는 95고 하나는 90이 되겠죠. 그죠? 만약에 표면금리가 5라고 하면 현금이 95예요. 그러면 돈이 많은 거잖아요. 돈이 많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격이 채권일수록 유통수익률 변동에 따른 가격 변동폭이 커지는 거죠. 아시겠죠? 현금 비중이 커지니까 가격 변동폭도 커진다. 현금이 줄어드니까 가격 변동폭이라고 하는 거, 수요가 적어지니까 가격 변동폭은 떨어진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현금 비중이 커지니까 가격 변동폭이 커진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훨씬 여러분들 문제 푸시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표면금리가 낮다. 가격 변동폭은 크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가격 변동폭이 크다라고 하는 것은 금리 변동성이 크고 금리가 크다라고 하는 거니까 결국은 채권의 수익률은 높아진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채권에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채권을 발행할 때,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빚을 발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채권의 회사의 어떤 신용 등급에 따라서 빚을 발행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미 뭐 대출 받았던 채권이라든지 아니면 매출했던 채권 같은 것들을 기반으로 그런 우리가 자산을 기반으로 자산을 유동화하는 증권시장이 있습니다. 자산 유동화 증권시장이라고 하는 부분이 뭐냐면 결국은 자산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영어로는 에셋이라고 합니다. 에셋. 그래서 에셋이 우리가 에셋을 기반으로 해서 에셋 백트 시큐리티라고 하는 거, 증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명 ABS 시장이 활성화되는데 ABS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어떤 자산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신규 부채가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의 자산을 가지고 추가적인 자산 유동화 증권을 만드는 거예요. 돈을 더 추가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좀 선진화된 기법이라고 여기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자산 유동화 증권을 만들기 위해서는 특수 목적 기구에 SPC라고 하는 걸 설명해서 우리 페이퍼 컴퍼니 같은 것들을 설립을 해서 거기에서 유동화 시켜서 발행을 한 다음에 우리가 돈을 받아서 그 돈을 다시 기업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유리한 부분은 뭐가 되겠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특별하게 자금 조달 비용을 줄일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재무, 부채 비율은 내가 늘어나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가지고 유동화시켰기 때문에 재무 상태를 개선할 수 있고 훨씬 자산, 보유자 입장에서는 유리한 조건으로 그 자산을 유동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문제상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기업은 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지만 부채 비율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기반으로 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담보로 한 것이기 때문에 부채 비율은 높아지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고요. 자산 유동화 증권에 대한 투자는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가지고 발행한 거기 때문에 훨씬 담보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안정성도 뛰어나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장기 금융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 중에 주식이나 채권이나 자산 유동화 증권이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오히려 자산 유동화 증권은 내용도 물어보는 경우가 있지만 단기 금융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상품이 뭐냐 이래서 자산 유동화 증권을 고르는 문제가 나옵니다. 자산 유동화 증권은 장기 금융시장의 상품의 대표적인 상품이 되겠습니다. 단기 금융시장에서는 통화 안정증권이 있다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요. 채권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주식에 비해서는 훨씬 안정적인 그런 투자 수단이 되지만 조금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 기억하시고 채권의 종류에 대해서 여러분들 설명드렸던 부분 잘 기억하시면 충분히 문제를 푸시는데 도움이 될 거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